한국은 다 보여주기식이잖아. 이게 진짜라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 경찰대 신입생들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상류층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의 공안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류샤오밍입니다. 올해 20살이고 공안대학에 입학한 지 이제 막 2달이 지났지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는 성적 상위 10% 학생들만 선발된다는 공안고시 특별시찰단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각국의 치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우수 학생들을 파견하는데 올해는 제가 한국팀에 배정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께서 모두 공안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베이징 공안국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셨고 어머니도 공안부 행정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가족 식사 시간에는 중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다른 나라의 경찰 시스템이 중국보다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그런 환경에서 형성되었죠. 중국 공식 미디어와 학교 교육에서는 한국을 범죄가 만연한 위험한 나라로 묘사했고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가끔 인터넷에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보기도 했지만 그건 한국 정부가 자국의 이미지를 위해 만들어낸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있다고 믿었죠. 시찰단 모집 공고를 봤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이것은 제 학점과 이력에도 도움이 될 테고 무엇보다 한국의 치안 문제점을 직접 확인해 중국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에서 교수님이 지원 이유를 물었고 저는 중국과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에는 저를 포함해 8명의 학생이 있었고 그중 1명이 제 친구 리엔이었습니다. 성적도 뛰어나고 영어도 잘했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그게 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출국 전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공안부에서 나온 강사는 한국의 범죄 통계와 치안 관리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 불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여주었죠. 특히 강조된 것은 한국의 높은 성범죄율과 학교 폭력, 그리고 노인 대상 범죄였습니다. 강사는 한국에서는 밤에 여성들이 혼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열심히 했지만 리엔만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에서 시찰단장은 우리의 임무를 분명히 했어요. 그는 한국의 치안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우월한지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저 증거만 찾으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중국의 우수한 치안 체계를 비교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출국 전날 밤 리엔이 제 방에 찾아와 한국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우리가 배운 자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며 게다가 정부 공식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리엔은 한숨을 쉬며 가보면 알겠지 라며 조용히 방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리엔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저렇게 억지로 가는 거라면 차라리 기회를 다른 친구에게 주면 더 좋았을 걸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선진적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라 한국 승객들도 많았고 저는 한국 승객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의외로 그들은 매우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죠. 한국인들은 무질서하고 시끄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최소한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리엔에게 속삭이며 얘기했더니 한국인들은 원래 질서를 잘 지킨다며 얘기했어요.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비행기 아니니까 그렇지 실제 한국 사회는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리엔은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한국 승객들의 행동은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승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지만 곧 떨쳐버렸어요. 이건 그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며 실제 한국 사회의 모습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한국의 땅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주변 학생들과 함께 창밖을 내다보니 정돈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반듯하게 뻗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한국이 무질서하다는 우리의 인식과는 달랐지만 저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시찰단장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했어요. 그는 우리의 목적이 한국 치안의 문제점을 찾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작은 행동에 의미를 두기보단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대로 판단하면 될 일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공항은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찰단 친구들도 저와 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죠. 공항이니 당연히 깨끗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 믿음을 바로잡으려 했어요. 결국 이건 단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 천장과 벽면에 설치된 수많은 CCTV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한국도 중국처럼 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이라 여기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리에는 그것이 감시가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일 것이라는 의견을 조용히 내비쳤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CCTV가 국민 감시의 도구였던 만큼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출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우리 시찰단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의외로 사람들은 침착하게 줄을 서 있었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사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었죠. 중국의 출입국 심사는 보통 긴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 단체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질서 있게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깨끗한 거리.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만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찰단장은 한국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질서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다 공항 근처라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들을 섭외한 거라고 했죠. 그제서야 한국의 모습들이 이해가 갔어요.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며 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놀랍게도 질서 정연했죠.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번화가에서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경찰의 감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경찰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번화가에 경찰이나 순찰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때 멀리서 한 경찰관이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심 비웃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과 너무 친근하게 지내면 어떻게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경찰이 항상 위험 있고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친근한 모습은 제 관점에서는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이 권위를 갖지 못하면 시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리에는 이번에도 조용히 관찰만 할 뿐이었어요. 그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리엔이 왜 그렇게 조용한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임무에 집중해야 했어요. 일부 지역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범죄가 많은 위험한 곳들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엔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도착해서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 시찰단은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한국 경찰이 자주 출동한다는 서울의 우범지대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시찰단장은 우리가 오늘 방문할 곳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볼 기회가 있으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한국의 실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본 정돈된 서울의 모습은 분명 표면적인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에서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우리는 전용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중심가를 벗어나자 주변 환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반듯한 고층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거리도 어제 본 곳보다는 조금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통해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을 볼 수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도 약간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위험한 한국의 이미지와 조금 더 일치했죠. 시찰단장은 현지 가이드라며 한 사람을 소개했고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이곳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야간에 절도, 폭행 등의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시찰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의 모습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몇몇 노숙자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고 일부 건물은 낙서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운 골목에서는 몇몇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은 밤에 정말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배운 대로 한국에는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을 시찰단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리에는 조용히 제 팔을 잡아당기며 주변을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골목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보였어요. 동남아시아나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리에는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인 범죄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다시 유심히 살펴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죠. 우리가 문제적 인물로 생각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이 발견은 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우범지대의 문제가 주로 외국인들 때문이라면 한국의 치안 시스템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돌아다녔고 시찰단장은 우리에게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권장했어요. 그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서에 담아야 할 한국의 실체이며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분명 서울의 가장 좋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체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고 폭력적인 상황도 없었거든요. 다음은 차이나타운 방문으로 이어졌어요.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물론 방금 본 우범지대는 분명 문제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조차도 제가 상상했던 범죄가 만연한 위험한 도시와는 거리가 있었죠. 차이나타운에 도착하자 중국어 간판들과 중국식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우리 시찰 계획에는 현지 중국 상인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국 식료품점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50대의 중국인 남성이었고 한국에서 15년 넘게 살았다고 했어요. 시찰단장은 그에게 한국에서의 생활, 특히 치안 관련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훔치고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다며 특히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고 외국인인 자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찰단장은 이 대답이 우리가 찾던 증거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죠. 다음으로 방문한 중국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한국 경찰이 외국인 상점에 대한 범죄에 무관심하다고 불평했어요. 그는 신고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국 치안이 엉망이라고 했죠. 시찰단장은 이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학생들에게도 자세히 기록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이런 증언들이 한국 치안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의 인터뷰를 마친 후 시찰단장은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며 중국과 달리 한국에는 이렇게 우범지대가 존재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는 이런 우범지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리엔에게 오늘의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리엔은 잠시 침묵하다가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의 일부분일 뿐이며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리엔이 작은 목소리로 제게 오늘 저녁에 계획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리엔은 오늘 밤 함께 나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시찰단의 공식 일정을 벗어나는 것은 규칙 위반이었고 게다가 밤에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시찰단 규칙을 어기면 큰일 나며 밤에 한국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리엔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위험한 나라라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통제된 환경이라 진짜 한국을 알고 싶다면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시찰단장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대화는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의 한 경찰서를 방문해 한국 경찰 시스템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어요. 버스에 오르며 저는 리엔의 제안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왜 그렇게 직접 확인하고 싶은지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엔은 사실 자신은 VPN을 통해 유튜브에서 한국의 실제 모습을 많이 봤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가 본 것은 우리가 배운 것과 많이 달랐고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엔이 VPN을 사용해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불법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그가 본 정보가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엔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본 것은 단순한 한국인들의 일상 브이로그였고 왜곡할 이유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리엔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호기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에 같이 나가보기로 했지만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지는 말자고 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다른 시찰단 학생들에게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심 지역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 보인다며 하지만 이곳은 번화가니까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리엔은 다른 지역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조금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외곽 지역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깨끗했고 사람들은 큰 불안감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일부 지역은 조금 어두웠지만 어제 본 우범지대보다는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택가를 지나고 있을 때 순찰 중인 경찰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리엔은 오히려 가까이 가보자고 했어요. 그는 한국 경찰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경찰차를 따라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활동을 관찰했어요. 경찰관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한순간 몇몇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먼저 다가가
뭔가를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도 앱을 보여주며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이 광경은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인들, 특히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경찰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오히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면 경찰을 보면 피했을 텐데 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다가가는 것인지 의문을 품었어요. 그러자 리에는 조용히 아마도 한국에서는 경찰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밤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야간 치안 상황을 관찰했어요.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위험한 상황은 전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운영되는 상점들, 편안하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실제 근무 중인 경찰관과 직접 대화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한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긴장했어요. 외국인인 우리가 갑자기 경찰서에 나타나 질문을 던진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었죠. 그러자 리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냥 중국에서 온 대학생이고 한국 경찰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밝은 분위기였어요. 입구에는 민원실이라는 안내판이 있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 안에는 몇 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용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는 경찰관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엔이 먼저 나서서 영어로 자신들이 중국에서 온 대학생이며 한국의 경찰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여성 경찰관은 학술적 목적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몇 분 후 그녀는 다른 남성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김민호 순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중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엇을 알고 싶은지 물었어요. 리엔이 다시 영어로 경찰 대학 학생이며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순경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시간이 조금 있으니 간단히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며 회의실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어요. 회의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김순경은 물을 가져다 주며 편안히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내려 했지만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자 리엔이 먼저 한국에서는 어떻게 경찰관이 되는지 그리고 왜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물었어요. 김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경찰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중국인 음주운전자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고 이후 자신이 고아가 되어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졌다고 말했죠.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중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단순히 사건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자주 찾아와 자신을 돌봐주었으며 때로는 주말에 데리고 나가 놀아주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 경찰관이 자신을 입양했고 그를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런 경찰관을 보며 자신도 경찰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인 음주운전자로 인해 부모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인인 우리에게 편견 없이 대해주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 경찰관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경찰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며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찰의 역할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중국에서 경찰은 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이 말하는 경찰은
사람을 보호하는 존재였죠. 리엔이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묻자 김순경은 물론 많다며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30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누었어요. 김순경은 한국 경찰의 훈련 과정과 일상 업무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경찰이 중국 경찰과는 상당히 다른 철학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순경의 이야기는 우리 둘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그가 중국인 때문에 부모를 잃었음에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찰 일정 동안 저는 계속해서 김순경의 말을 떠올렸어요. 시찰단은 한국의 다양한 경찰 시설과 시스템을 방문했지만 공식 일정은 항상 한국 경찰의 문제점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단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국 치안의 취약점을 기록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달랐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으며 경찰은 시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이 여전히 우월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은 그런 믿음을 흔들었죠. 시찰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장은 우리 각자에게 한국 치안의 문제점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라고 했어요. 학생들은 차례로 일어나 한국 경찰의 약점, 범죄 예방 시스템의 허점,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을 언급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김순경과의 대화, 밤거리에서 본 경찰의 친절한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서울의 분위기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찰단의 다른 학생들과 단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타협점을 찾아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시민들과 친근하게 지내려 노력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권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죄자들이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제 진심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단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죠. 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리에는 저를 바라보며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제가 타협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싸면서 리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중국에서 이걸 말할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질문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것이었죠.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외국 세력에 세뇌당했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할 것인지 물었어요. 그의 질문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창문을 통해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에서의 경험은 짧았지만 제 시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중국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외국 소식,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 정세, 심지어 정부의 공식 발표까지도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어요. 김순경의 따뜻한 미소, 그의 가슴 아픈 과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인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친절함,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경찰이 국민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죠. 김순경의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중국 영공에 들어서자 저는 점점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베이징에 도착하면 저는 다시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정해진 방향으로만 생각하도록 유도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 시찰단은 곧바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단장은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철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분명했죠. 한국 치안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중국 시스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첫날, 우리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자의 주제를 맡았어요. 저는 한국 경찰의 시민 대응 방식이라는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죠. 김순경과의 대화, 야간 순찰에서 본 경찰의 모습, 그리고 시민들과의 상호작용까지. 글을 쓰기 시작하자 저는 내적 갈등을 느꼈어요. 한국 경찰의 진짜 모습을 적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시찰단의 기대에 어긋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쓰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단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이것만 쓰면 학점과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말했죠. 저는 도저히 쓸 내용이 없다며 몸이 안 좋아서 가고 싶다고 얘기하며 그곳을 벗어났어요. 한국에 대한 거짓 내용을 더 이상은 쓸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솔직한 제 심경을 쓸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중국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에 속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한국으로 귀화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연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